참, 우리 나이쯤 되면 인생이 참 힘들 때가 많죠. 저는 박정숙이라고 해요. 올해 60 가까워졌어요. 3년 전 여보가 교통사고로 먼저 가셨어요. 그 뒤로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았어요. 아들 하나는 군대에 있고 딸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느라 정신없었죠. 집에는 치매 걸리신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보가 가신 뒤로 시아버지는 더 나빠지셨어요. 매일 밤 여보를 찾으며 울부짖고 낮에는 혼자 나가 길을 잃으셨죠.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한 달 300만 원 넘는 돈을 어찌 감당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낮엔 가게 보고 저녁엔 시아버지 돌보느라 거울 볼 때마다 주름 깊어지고 흰머리 늘어나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내가 사람인지 그냥 일하는 기계인지 모를 때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 나가셨어요. 온 동네 뒤졌지만 찾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음날 새벽 10km 떨어진 고속도로 배수로에서 발견됐어요. 실족하신 모양인지 머리에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머리 부딪혀 급성 뇌출혈이에요. 수술비, 중환자실, 검사비 합쳐 급한 대로 3천만 원은 준비하세요. 3천만 원이라니 통장엔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다음 달 월세랑 재료비로 써야 할 돈이었죠. 카드 대출은 한도 넘었고 집은 전세라 담보도 없었어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머리 감싸쥐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섰어요. 고개 들어보니 양복 말끔한 중년 남자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이 익었어요. 괜찮으세요? 오시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 순간 제 운명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강준호라고 했어요. 52세, 건설회사 대표라더군요. 로비에서 오는 저를 보고 지나치지 못했다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 털어놨어요. 여보의 죽음, 시아버지 치매, 병원비 걱정까지. 그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시다니. 그 진심 어린 위로에 눈물이 더 났어요. 다음 날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정숙님, 김철수 환자분 병원비 3천만 원이 선납됐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누군가 시아버지 병원비를 내줬다고요. 직감으로 알았어요. 어제 그 남자라는 걸. 강준호 씨를 찾아가 무릎 꿇었어요. 평생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울며 매달렸죠. 그는 저를 일으키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부인, 일어나세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 제 욕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저를 3년 전부터 알았다고. 여보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때 저를 처음 봤다고. 그 뒤로 가끔 반찬 가게 앞 지나가며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어요. 소름 돋았지만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 3년이나 저를 지켜봤다니. 한 달 뒤 시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저는 강준호 씨를 찾아가 첫 달 이자라도 드리려 했어요. 이자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저녁이나 함께 하시죠. 망설였지만 은인의 부탁이라 거절 못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3년 만에 앞치마 벗고 원피스 입고 화장도 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오랜만에 여자처럼 보였어요. 식사 내내 그의 시선을 느꼈어요. 제 얼굴, 목선, 손을 번갈아 보는 그 눈빛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설렜어요. 마치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가 갑자기 차를 세웠어요. 한강변이라더군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저를 보며 다시 살고 싶어졌다고.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뜨거운 손이었죠. 뿌리쳐야 했지만 3년 만에 느끼는 남자 체온이 너무 그리웠어요. 손잡은 채 한참 앉아 있었어요. 한강 불빛이 반짝이고 차 안엔 우리 숨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여보한테 미안했고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죠. 58세 과부가 다시 사랑을 느끼다니 스스로 한심하면서도 행복했어요. 강준호 씨와 만남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매일 저녁 가게 문 닫으면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돌보게 했죠. 그 비용도 그가 냈어요. 어느 날 그의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강남 고급 아파트였죠. 와인 마시며 이야기하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 저와 함께 살아주실 수 없을까요? 시아버지도 모시고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우리는 아직 손만 잡은 사이였죠. 준호 씨, 아직 알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정숙 씨와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거절하려는데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몸이 굳었지만 그의 따뜻함에 긴장이 풀렸어요. 3년 만에 안기는 남자 품이었죠. 담배와 향수 섞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고 뺨으로 내려왔어요. 눈 감았죠. 이러면 안 된다. 알면서도 거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탁자 위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용증 3천만 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그를 밀어내며 물었어요. 그건 그냥 형식상 만든 겁니다. 그가 와인 한 모금 마시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묘하게 변했죠. 부인, 이제 병원비 대신 몸으로라도 갚으셔야겠네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모욕적인 말이었죠. 뺨 때리고 나가야 했는데 제 몸이 반응했어요. 거부감이 아닌 묘한 떨림으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농담이에요, 정숙 씨. 그가 황급히 웃었죠. 진담이든 농담이든 어쩌면 그게 더 솔직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게 어떤 관계인지. 당신은 외로운 돈 많은 남자, 저는 빚진 가난한 과부. 이게 거래가 아니면 뭐겠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3천만 원과 제 몸을 바꾸는 거래였죠. 배신감보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의 의도가 분명했으니까요. 차용증을 집어 가방에 넣었어요. 이걸 가지겠어요? 그래야 우리 관계가 명확하니까요. 택시 안에서 결심했어요. 이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갚을 돈도 없고 솔직히 그를 싫지 않았으니까요. 58세 과부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매일 밤 그의 집으로 갔어요. 시아버지 잠든 후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고 나가면 그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였어요.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와인 마시며 이야기했죠. 정숙 씨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누가 저 같은 여자를 원하겠어요. 늙고 가난하고 집만 잔뜩인 저는 원합니다. 직설적인 말에 얼굴이 뜨거웠어요. 시간이 지나며 선이 흐려졌어요. 어느 밤 와인 많이 마셔서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제가 먼저 입 맞췄어요. 그날 밤 완전히 선을 넘었죠. 3년 만의 관계였어요. 처음엔 죄책감에 울었어요. 여보, 얼굴이 떠올랐고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 같았죠.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기면 모든 걸 잊었어요. 낮엔 평범한 반찬 가게 아줌마, 밤엔 그의 여자가 됐어요. 그가 사준 옷 입고 향수 뿌리고 그가 원하는 여자가 됐죠. 거울 속 제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58세에도 여자일 수 있다니 신기했죠. 2달 뒤 그가 제안했어요. 정숙 씨, 일본 여행 가요? 단둘이서. 시아버지는요, 요양원 단기 입소시키면 됩니다. 일주일만 진짜 연인처럼 지내봐요.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가고 싶었죠. 3년간 집과 가게만 오가던 저에게 꿈 같은 기회였어요. 오사카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짜 연인처럼 지냈어요. 아침 함께 일어나 조식 먹고 낮엔 관광, 밤엔 서로 안고 잤죠. 그 일주일이 제 인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돌아온 날 밤 집에 손님이 있었어요. 강준호 씨 아내, 아니 이혼했다고 했던 아내가 눈물 흘리며 서 있었어요. 당신이 박정숙 씨죠? 내 남편 빼앗아간 여자. 이혼하셨다고요? 이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나요? 그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관계 일본 여행 3천만 원 거래까지. 충격적인 건 이혼한 적 없고 별거 중이라더군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여자 만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무너졌어요. 그 행복이 거짓이었단 것, 그의 여러 여자 중 하나였단 것에.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진실하라도 그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그의 품이 그리웠죠. 그날 밤 이후 관계는 끝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그가 다시 왔어요. 비 맞고 초라한 모습으로. 정숙 씨, 문 열어주세요. 설명할게요. 가세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내와 정말 끝났어요. 이혼 서류 여기 있어요. 도장도 찍었어요. 빗속에 있는 그를 보니 가슴 아팠어요. 배신감보다 그리움이 컸죠. 문 열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건 주고 따뜻한 차 내왔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더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낮엔 연락 안 하고 밤에만 만났어요. 외진 모텔, 그의 사무실, 가게 창고에서 사랑인지 욕망인지 모를 감정에 중독됐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잠자다 평화롭게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이제 자유롭다. 그와 정식으로 살 수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그의 딸이 왔어요. 25살,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봤어요. 아주머니가 그 여자군요. 우리 아빠 망치고 있는. 엄마가 쓰러졌어요. 아주머니 때문에 제발 아빠 놓아주세요. 우리 가족 망치지 말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단 걸.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요. 그 없인 못 살 것 같았죠. 시아버지 49제 끝난 날 결심했어요. 관계를 정리하기로. 준호 씨, 우리 이제 끝내요. 갑자기 왜 이래요? 당신 딸 만났어요. 당신 아내도. 이건 아니에요. 그는 울며 매달리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럼 3천만 원 당장 갚아요. 저는 웃었어요. 처음부터 거래였단 걸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죠. 홀가분했어요. 그런데 끝내기 쉽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하고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무릎 꿇기까지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가게 매출 떨어지고 불륜이다. 남편 시아버지 죽자마자 남자 만난다. 온갖 소문이 퍼졌어요. 어느 날 그의 아내한테서 전화 왔어요. 박정숙 씨죠.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녀는 차분했어요. 남편 회사 부도 직전이에요. 빚 10억 넘어요. 그래서 당신께 접근한 거예요. 시아버지 땅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개발 예정지라 가격 오를 거라고. 충격이었죠. 시아버지 땅은 병원비, 장례비로 팔았는데 등기 이전 안 된 상태였어요. 그걸 노린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신 만나는 거. 그럼 왜 모른 척했죠? 남편이 당신에게 빠져 있는 동안 재산 빼돌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였어요. 웃음이 났어요. 58세에 사랑에 빠진 줄 알았는데 돈놀이 도구였단 게. 그날 밤 그가 술 취해 찾아왔어요. 정수가 문 열어. 나 진짜 너 사랑해. 문 열고 그의 뺨 때렸어요. 그는 쓰러져 울기 시작했죠. 다 잃었어. 회사도 가족도. 이제 당신밖에 없어. 불쌍했지만 동정심은 안 들었어요. 차용증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우리 거래 끝났어요. 더 오지 마세요. 당신 가족한테나 가요. 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가 사라진 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시선은 차가웠고 가게는 팔리질 않았어요. 밤만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의 품, 온기, 거짓이었지만 그 행복이 그리웠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 땅이 개발지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텃밭인 줄 알았는데 5억 넘는 가치라더군요. 그가 이걸 노리고 접근했단 게 이제야 이해됐어요. 땅 팔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그의 집 찾아가는 거였어요. 차용증과 3천만 원 봉투에 넣어갔죠. 이거 받으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럴 필요 없어요. 받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해요. 그의 아내도 있었어요. 저를 경멸하던 눈빛이 돈 보자 바뀌었죠. 한 달 뒤 경찰이 왔어요. 강준호 씨 아시나요? 네. 무슨 일이? 오늘 새벽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서가 있었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죠. 유서는 짧았어요. 정숙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이었습니다. 빚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자살로 결론 났어요. 사업 실패, 가정 파탄이 원인이라더군요. 우리 관계는 언급 안 됐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의 아내와 딸이 있었지만 아무 말 없었죠. 조용히 절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딸이 따라왔어요. 아주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아주머니 이름 불렀대요. 처음엔 미웠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행복하신 건 아주머니 때문이었나 봐요. 집으로 오는 길, 한강 다리 지났어요. 그가 뛰어내린 곳에 차 세우고 난간에 기대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도 저처럼 외로웠단 걸. 돈이 목적이었든 사랑이었든 결국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줬단 걸.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단 걸.
눈물이 났어요. 그를 위한 눈물인지 저를 위한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한없이 울었죠. 미안해요, 준호 씨. 미안해요. 바람에 날리는 제 말이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한참 서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 됐어요. 시아버지 땅 판 돈으로 작은 요양원을 차렸어요. 외롭고 아픈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속지 않은 마음일지도 모르죠. 가끔 그의 꿈을 꿔요. 꿈속에서 그는 제 손잡고 웃고 있어요.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죠. 59세가 돼도 그를 잊지 못하는 제가 한심해요. 얼마 전 그의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아주머니, 아버지 일로 상처드려 죄송했어요. 아버지 일기 정리하다 발견했는데 아주머니 얘기가 가득했어요. 일기 몇 페이지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그의 글씨였죠. 정숙 씨를 만난 건 내 인생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녀의 외로운 눈빛, 따뜻한 손길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편지 읽고 한참 울었어요. 처음으로 그를 용서했죠. 저 자신도 용서했어요. 요양원엔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대부분 혼자이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이죠. 그분들 돌보며 강준호 씨와의 시간을 떠올려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위로했던 그 시간들을 어제 새로 오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 사별 5년, 자식들은 외국에 있대요. 원장님 살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원장님도 혼자시라면서요? 네. 하지만 이제 익숙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익숙해져도 외로운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개 끄덕였죠. 맞는 말이셨어요. 익숙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죠. 가끔 그와 함께했던 시간 떠올려요. 일본 여행, 한강변 손잡은 밤, 처음 입맞춘 순간.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도 진실의 조각들이 있었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저를 욕할지도 모르죠. 여보, 죽고 3년 만에 남자 만났다고, 더러운 거래였다고, 불륜이라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58세에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완전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어요. 이제 예순을 바라보고 있어요. 남은 인생 혼자 살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 그와의 기억이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을 거예요. 춥고 어두운 날 그 불씨가 저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준호 씨, 거기선 편안하신가요? 하늘 보며 중얼거려요. 대답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그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쯤 되면 외로움도 사랑도 참 무겁죠. 하지만 그 무거운 시간 속에서도 작은 따뜻함이 있다면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혼자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하루하루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빛이 보일 거예요. 건강 챙기시고 마음 따뜻하게 사시길 바랍니다.